요즘 환율이 1,400원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유독 원화 가치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이 궁금합니다. 복잡한 여러 요인이 얽혀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달러의 탈출과 매력의 상실이죠. 즉,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힘은 너무 강한데 반대로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힘은 약해진 겁니다. 돈의 흐름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나요? 거의 모든 종류의 돈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손살같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에서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특히 기술주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죠. 네, 맞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번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기보다는 그 돈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현지 투자에 사용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후반대를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다들 마음 졸이고 계실 겁니다. 원화가 유독 힘을 못 쓰는 최약체 통화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비싸지는 문제 혹은 직구할 때 손해보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경제에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합니다. 이게 일시적인 감기 몸살 같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 체력에 진짜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만성질환의 신호일까요? 오늘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 사실 환율은 경제의 건강검진 결과표와 같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우리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 그러니까 고환율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부터 시작해서요. 도대체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해 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게 1997년처럼 급성 심근경색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다른 진짜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 처방전까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와닿는 증상부터 이야기해보죠. 마트에 가거나 주유소에 들릴 때마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나거든요. 이것도 환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름값입니다. 요즘 국제유가는 좀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상하게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요지부동이거나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그 범인이 바로 환율입니다. 해외에서 배럴당 100달러짜리 원유를 사온다고 해보죠. 환율이 1,300원일 땐 13만 원이면 되는데 1,450원이면 14만 5천 원을 줘야 하는 겁니다. 이 차액이 고스란히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자체는 그대로여도 그걸 사오는 비용이 환율 때문에 늘어나는 거군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나 식탁에 오르는 수입 소고기를 생각하면 더 체감이 확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커피 생두 수입 가격을 보면요. 2020년 이후에 달러 기준으로는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화로 바꿔서 계산해 보면 3.8배 가까이 뛴 걸로 나와요. 그 0.8배만큼이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 환율 비용인 셈이죠. 소고기는 상황이 더 심합니다. 지난 5년간 달러 가격은 30% 올랐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불한 원화 가격은 60% 넘게 올랐어요. 와, 상승폭이 2배네요. 네, 2배인 겁니다. 결국 고환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갑을 털어가는, 뭐랄까,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고환율이라는 병이 모두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누구는 아프다고 소리치는데 누구는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상황의 핵심입니다. 경제 전체가 함께 앓는 게 아니라 한쪽은 위로 솟구치고 다른 한쪽은 아래로 추락하는 K자형 회복, 아니 K자형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거죠. 웃는 쪽은 명확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이죠. 해외에서 100만 달러를 벌어왔을 때 환율이 1,300원이면 13억 원이지만 1,450원이면 14억 5천만 원이 되니까요. 아, 가만히 앉아서 1억 5천만 원을 더 버는 셈이네요. 연말에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반대로 우는 쪽은 정말 피눈물을 흘립니다. 특히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건을 만드는 중소기업들.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최근에 플라스틱 원료를 수입해서 부품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 대표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장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1년 전에 대기업과 납품 계약을 맺을 때 환율을 1,350원으로 잡았는데 지금 환율이 1,400원 후반대니 부품 하나 팔 때마다 몇백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 말 그대로 역마진이죠. 팔면 팔수록 손해인데 그렇다고 수십 년 든 거래를 끊을 수도 없어서 그냥 버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가게에도 이 K자형의 비극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물가 상승의 부담이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이건 단순히 불공평한 문제를 넘어섭니다. 우리 경제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신호예요. 통계를 보면요. 소득 하위 20% 가구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123만 원을 씁니다.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군요. 네, 이미 빚을 내서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지출의 대부분이 식료품비, 전기세, 교통비처럼 줄일 수 없는 필수 항목이거든요. 이런 생필품 가격이 환율 때문에 오르면 이분들은 정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반면에 고소득층은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니까 물가 상승에 상대적으로 둔감하죠. 결국 고환율이 소득 불평등을 더 깊게 만들고 경제 허리인 내수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진단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유독 원화 가치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들이 궁금합니다. 복잡한 여러 요인이 얽혀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달러의 탈출과 매력의 상실이죠. 즉,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힘은 너무 강한데 반대로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힘은 약해진 겁니다. 돈의 흐름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나요? 거의 모든 종류의 돈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손살같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에서는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특히 기술주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죠. 네, 맞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번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기보다는 그 돈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현지 투자에 사용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마저 전체 자산의 절반이 훌쩍 넘는 거의 7, 80조 원가량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도 나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려고 하니 원화 가치가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나가는 돈은 그렇게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약해졌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 경제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게 두 번째 핵심 요인인 경제 체력, 즉 펀더멘털의 차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매년 경제 성장률은 1% 후반대로 예상되는데 미국은 여전히 2%가 넘는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OECD 주요국 중에서 미국만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했다는 건 많은 걸 시사하죠. 돈은 결국 더 힘세고 안정적인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주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본 엔화나 중국 위안화도 각자의 문제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원화만 홀로 강해지기엔 역부족인 환경이죠. 알겠습니다. 돈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들어올 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군요. 그런데 항상 나오는 이야기, 한미 금리 격차는 이 상황을 얼마나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가요?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죠.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해주는 미국으로 돈이 쏠리는 요인이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내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간 이 금리 차이 때문에 자금 유출이 더 거세지고 환율이 통제 불능 상태로 튈 수 있는 거죠.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네, 정책 당국이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은 유출되고 경제 체력은 떨어지고 정책은 딜레마에 빠져 있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자연스럽게 1997년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이 정말 그때와 비교할 만한 위기 상황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97년과 같은 방식의 급성 심장마비, 즉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진짜 위험은 심장마비가 아니라
서서히 온몸이 망가지는 만성 질환에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과는 다르다. 무엇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다른가요?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경제의 방어 체력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튼튼해졌습니다. 첫째, 외환 보유액, 그러니까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달러 실탄이 4천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9위입니다. 충분한 실탄을 갖고 있는 거죠. 둘째, 결정적으로 우리는 이제 순채권국입니다. 순채권국이요? 네, 이걸 개인의 재정 상태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1997년에는 우리가 전 세계에 갚아야 할 빚이 훨씬 많은 상태였다면 지금은 반대로 전 세계에서 받아야 할 돈이 더 많은 상태인 겁니다. 신용카드를 돌려막고 있는데 친구들에게 빌려준 돈이 더 많은 상황이니 훨씬 안정적이죠. 셋째, 빚의 질도 다릅니다. 당시는 당장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가 많아 위험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만기가 긴 장기 외채 중심이라 훨씬 안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나라가 부도나는 급성심장마비의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만성질환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바로 저성장의 고착화입니다. 고환율이 단계에 끝나지 않고 1년, 2년 계속 이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겁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들과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은 계속 줄어들 거고요. 결국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가게는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경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수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거죠. 내수가 무너지면 정부가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푸려고 할 텐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투입해 돈을 풀게 되고 이는 나라 빚을 늘리는 동시에 시중의 원화가 더 풀리게 만듭니다. 그럼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환율은 다시 오르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한국 경제는 성장 동력을 완전히 잃고 활력 없는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마주한 가장 현실적이고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기력을 잃어가다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어떤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 단기적인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 처방과 장기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근본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진통제 처방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기준금리 인상이네요. 한미 금리 격차를 줄여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죠. 네, 가장 전통적인 처방이죠. 하지만 이건 부작용이 너무나 강력한 약입니다. 지금도 2천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데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과 가게가 속출할 겁니다. 환율 잡으려다 내수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카드죠. 그럼 금리 인상 말고 다른 진통제는 없나요? 더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미국 중앙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이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에 한국은 유사시에 미국이 달러를 공급해 줄 거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주기 때문에 투기적인 환율 상승을 막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 심리적인 안정 효과가 크겠군요. 네, 그래서 최강의 외환 방파제라고 불리죠. 다만 이건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동의가 필요해서 우리의 외교력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 단기 처방들을 넘어 이 병의 뿌리를 뽑는 근본적인 치료법은 없을까요? 매번 환율이 뛸 때마다 이렇게 가슴을 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첫째는 외환 보유액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쌓아두는 겁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서는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적정 외환 보유액이 현재의 2배 수준인 9,200억 달러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외부 충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벽 자체를 아주 높이 쌓자는 거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치료법은 우리 경제의 매력도 자체를 높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금융 처방이 아니라 달러가 굳이 우리가 붙잡지 않아도 스스로 한국을 찾아오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이나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서 한국을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거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키워서 웬만한 환율 변동에는 끄떡없는 튼튼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이게 유일한 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현재의 고환율은 1997년처럼 갑자기 찾아온 위기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 경제 내부에 쌓여왔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현상에 가깝다는 생각이 되네요. 경제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경고등이 계속 깜빡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고환율 상황은 단순히 환율이라는 숫자 자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외부의 냉정한 평가일까요? 당장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진통제에만 의존하다가 정작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 즉 경제의 체질을 바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